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문화 2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양적 연구인데요. 자,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한다면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통계적 분석을 걸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개량화된 자료 수집이라고 한다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변수를 수치화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수치화된 변수, 자료를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때 어떤 변수가 증가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른 변수의 값이 같이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규칙선을 발견하는 것을 양적 연구는 목표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다른 연구 대상이라든지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일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하지 않은 다른 대상이라든지 다른 상황에 이 규칙을 적용해 본다는 것이죠. 일반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 양적 연구는 변수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연역적 추론 방식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 추론 방식이라고 한다면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결론에 해당이 되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연구 대상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설을 연구 대상에다가 적용하는 이 과정에서 연역적 추론 방식이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는 뭐 변수라든지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수치해 주기 때문에 숫자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다가 가설을 적용한 결과 나타나는 수치화된 자료들, 측정이 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이해를 하는 것을,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 이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방식들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변수들을 숫자로 측정하고 수치화해서 이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 방식은 자연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연구 방식이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압이 낮아질 때 물이 몇 도에서 끓는지, 기압이 압력을 어느 정도 가했을 때 뭐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활용이 되고 이에 따라서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양적 연구이고, 우리가 이걸 반복론적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하나란 거죠. 자, 그래서 양적 연구는 반복론적 이론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양적 연구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는 사회문화 현상도 측정, 계량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법칙 발견이라든지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양적 연구의 입장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장점으로서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측정과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고요. 통계 분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일반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는 계량화하기,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계량화, 수치화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뭐 선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화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도덕과 관련되어서 A 행위가 있고 B 행위가 있을 때 A 행위가 뭐 옳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큼 옳다. B 행위는 옳은 것이 5만큼 옳다고 했을 때 A는 B보다 2배 더 옳아.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화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아가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의도라든지 동기를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피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도가 개입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분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 수치화된 자료를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피상적인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치 판단, 뭐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동기라든지 의도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수박 겉핥기식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연구 과정을 정리해 둔 것인데, 자,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 이론이라든지 가설,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 관심으로부터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연구자의 관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어보죠. 이 내용은 4단원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 우리가 연구자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자, 이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연구자 관심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는 것은 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 가설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가설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잠정적인 결론에는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 변수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을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즉 수치화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독서 시간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독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측정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겠죠. 뭐 독서를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측정할 수 있을 것인데 폭력성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이죠. 폭력성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 양적 연구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폭력성을 수치화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0점부터 10점으로 매기고 뭐 설문조사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0점에 가까우면 폭력성이 낮고 10점에 가까우면 폭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수치화해 줄 수가 있겠죠. 이 폭력성이란 것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수치화라는 표현 자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외출 빈도에 따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 친구, 직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 친구, 직장으로 나누는 이것은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 친구, 직장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수치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 친구, 직장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구분일 뿐이지 수치와 관련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잘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세부 실행 계획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단계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때는 뭐 질문지법이라든지 실험법 등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주로 통계 분석 기법이 활용이 됩니다. 뭐 요새는 통계 분석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돌리면은 뭐 알아서 좀 분석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 SAS라든지 SPSS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대학교를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행정학과라든지 뭐 경영학과 이쪽으로 만약에 진학을 한다고 하시면 아마도 이 프로그램들을 배우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좀 재밌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 프로그램 돌리는 게 자료들 데이터만 입력을 해주고 뭐 버튼만 몇 개 딸깍 하면은 알아서 뭐 그래프 그려주고 뭐 분석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좀 재밌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가설 검증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앞서 이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의 수용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가설과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면 가설은 수용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가설과 결과가 불일치한다면 기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해주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를 정립을 해주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양적 연구와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질적 연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한다면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면담이란 방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라고 한다면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관찰이라든지 면담이란 방식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때 양적 연구와 같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라든지 행위 동기 등을 연구를 함으로써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양적 연구랑 다른 점이죠. 양적 연구에서는 행위자에다가 가설을 적용해서 나오는 수치화된 변수들의 결과값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 과정에서 피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주관적 의미와 동기를 이해하여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적 연구 과정에서는 직관적 통찰이 중시됩니다. 자, 여기서 언급이 되는 직관적 통찰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추론 없이 대상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된 이
자료 수집을 수치화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를 통계적 기법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이라든지 영역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파악을 해서 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논리적 추론 과정보다는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바로 받아들이는 직관적 통찰이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정서적 교감도 중시가 됩니다. 자, 이 정서적 교감이 중시되는 이유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담임쌤이 있고요.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3학년에 딱 올라가게 되면 학기 초에 항상 상담을 하죠. 자, 근데 학기 초에 상담을 하는데 담임쌤이 처음 보는 분이에요. 1, 2학년 때 한 번도 못 뵌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학기 초에 상담할 때 매우 어색하죠. 아,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임쌤과 학생 간의 그 정서적 교감이 적다고 한다면 좀 어색했기 때문에 학생이 뭐 진로에 관해서 뭐 정시라든지 수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담임쌤한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학기 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8월쯤 넘어간다든지 9월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편하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임쌤한테 다 얘기하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 인식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파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라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연구 과정 자체는, 연구 방법 자체는 자연과학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 동물의 심리라든지 행태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동물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든지 직관적 통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기압에 따라서 물의 끓는 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압을 다르게 맞춰주는데 불을 켜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물이 언제 끓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안 끓을 거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자체는 자연과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이 연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 양적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적 이론론과 달리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연과학이 하나, 그리고 사회과학이 하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사회문화 현상은 주관적 의도나 동기를 지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관적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측정한다든지 계량화한다든지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는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야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사회문화 상황 맥락이라고 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절도범이에요. 자, 절도범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장발장 같아요. 너무 가난해서 배는 고픈데 너무 가난해서 빵 한 조각리로 훔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와 B는 똑같은 절도 범임에도 불구하고 A가 처해 있는 상황과 B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다른 주관적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A가 처해 있는 상황과 B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 맥락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사회문화 현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상황 맥락 속에서 이 사회문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질적 연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질적 연구는 양적 분석이라든지 인과 법칙과 같이 단순화된 진술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한다든지 법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죠.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지만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양적 연구와 똑같죠.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 주제로 선정하는데 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가치관은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연구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가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의 설정이 없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양적 연구와 다른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자료 수집 및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참여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서 말하는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도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도 중시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공식적 자료라고 한다면 개인적 자료를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요새는 뭐 블로그는 너무 오래됐나요? 뭐 여기다가 SNS 뭐 이런 것들에 쓰는 글들 쭉 모아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비공식적 자료가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기라든지 편지, 블로그, SNS와 같은 개인적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끼리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일기라든지 편지, 블로그, SNS에다가는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SNS에다가 뭐 새벽에다가 감성글 쓰고 뭐 그러잖아요. 이걸 평소에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파악하기 쉬운 자료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식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질적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적 통찰이라든지 감정이입적 이해,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면서 이 주관적 인식을 파악해야 그 사람의 주관적 인식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감정이입적 이해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료의 해석과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유 자체가 직관적 통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관적 통찰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배제가 되었고 연구하는 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 통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바로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바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결론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자료로부터 해석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가 가는 의미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적 연구와 관한 내용들이고요. 아래는 이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연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영역적인 추론 방법이 쓰이고, 이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자료들이 있을 때 이 수많은 자료들을 각각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양적 연구에서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때 다른 변수에다가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 또는 독립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변인에다가 영향을 주는 변인이란 거죠. 반대로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인을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가령 우리가 앞서서 예시드렸던 청소년의 독서 시간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독서 시간이 독립변인이 되고 폭력성이 종속변인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설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진술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설의 검증 단계에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이 수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3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호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